오동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면 국회의원 체포도 가능하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까지 내린 가운데 체포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보여주기식 체포이자 강행하면 내전 가능성도 있다면서 외신을 상대로 여론전을 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독자 특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가 주말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에는 폭설이 내려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면서 9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대령은 정의로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실손보험이 있어도 경증일 경우 1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으면 9만 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악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광역수사단 형사 위주가 될 전망인데 가용 인력만 9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유서연 기자. 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경찰이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이 수도권 형사들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소재 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당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수본은 어제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등 수도권 소재 4개 경찰청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국수본은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안보와 형사 기동대 등 수사관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란 내용입니다. 국수본이 수도권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한 건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동원 방법이나 일정,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등 4개 청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만 900명이 넘습니다. 1차 집행 시도를 담당했던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수본은 또 2차 영장 집행 시 관저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 인원도 기존 2,700명 규모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화하자 대통령 측은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최정점에 선 피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도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에 저항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도저히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집행 의지에 윤 대통령 측도 내전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또 재발부된 영장 자체가 무효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세진 양측의 장외 신경전은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언제 어떻게 집행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강제 수사로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처는 관저 경계를 강화하며 결사항전 태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10일, 김성훈 경호처차장에게는 11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 수뇌부인 이들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뒤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거나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지휘 공백을 만든 뒤 관저에 다시 진입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지만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안을 공수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결사항전 태세로 관저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호처는 첫 영장 집행 때 통제에 따르지 않은 군과 경찰 경호부대를 2차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는 배제하기로 하고 대신 경호처 인력 400여 명으로 겹겹이 인해 장벽을 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의 존재 이유인 만큼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에 따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 등 화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특공대 등 특수부대가 동원될 경우 맞대응에 나서며 대규모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저지하는데 군 병력은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체포 저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경호처 직원만이 아니라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로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지휘와 통제 권한을 경호처가 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경호처가 적절히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방부 입장을 전달받은 뒤 잘 알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경비단 병력 복귀 요구에 대해선 국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55 경비단 철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철수? 배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현재 국방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다시 체포 저지에 동원될 경우 행정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55경비단 경호 지원 임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백골단을 자처하며 대통령을 엄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 살을 내는 추위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반대 단체는 칼바람을 맞으며 연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 백골단의 이름을 딴 민간 수비대를 만들겠다고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합류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병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환영했습니다.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님의 무죄 판결에 의해서 탄핵 반대 측에 이어 찬성 측도 철야 농성에 돌입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 관저앞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등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헌재는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접수 31일 뒤인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이 잡혀 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사건 접수 18일과 25일 뒤 첫 변론이 잡혔다고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헌재는 공개 재판에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수사 자료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국회 측이 헌재에 대신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로 주요 피고인들 공소장 등이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정식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은 물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질의에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에 담긴 3호와 4호, 5호에 대한 질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한 다른 의원 질의에는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또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시작과 함께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졸속 심리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 아닌가. 반면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다시 소환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은 졸속 심사가 됩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한 영장 집행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상대 당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전도 이어졌습니다. 정당에서 한 심판 청구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자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보단 탄핵 정국 속 쟁점들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신용평가사들과 만남 등을 이유로 현안 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에 야당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야권이 국회 재표결 뒤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간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자 협상 여지를 두며 압박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1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며 단 2표 차로 가결되지 못하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멸망한 소동과 고무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그간 여당이 지목했던 부분들이 대폭 반영됐는데 먼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역시 담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줄였습니다. 여권의 특검 반대 명분을 없애 추가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는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권이 수사 항목에 관련 고소고발건을 포함시켜 자칫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신 독자적인 특검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저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야당 압박도 점점 거세지는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전 당내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지도부 구상인데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특검 반대나 무용론 역시 적잖은 만큼 실제 특검안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나름의 타협안을 내밀며 한 발짝씩 양보한 셈인데 실제 접점을 찾기까지는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 등 적법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전망부터 안개 속인 데다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있지만 수사 권한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연스레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특검으로 수사가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2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등 수정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에 물꼬는 트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도 아마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다만 특검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수정안에 규정된 특검 임명에 필요한 기간만 최대 8일, 특검 출범 뒤 수사 준비 기간도 최대 20일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내란 혐의 수사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데다 여야 합의도 장담할 수 없어 현재로선 특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2차 집행이 이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도권 형사들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형사들 하면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 이제 남부랑 북부 이렇게 나뉘어서 총 4군데인데 여기서 광역 형사들 위주로 한다면은 그 숫자만 해도 900명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네, 뭐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지금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공히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입니다. 예. 근데 지난번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200여 명의 그 경찰 경호처가 네. 200명 정도 됐는데 100명으로 뚫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해 장막이 이번에는 뭐 한 4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불상사, 어떤 충돌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이제 비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장 비무장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검거행위라든지 이런 걸 해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조폭들과 싸웠던 형사 기동대 이런 예. 분들이잖아요, 형사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차출하겠다는 거고 최소 1000명 정도는 돼야 네. 2대 1로 예를 들어 한 명씩 뜯어내더라도 그 정도 인력은 돼야지 원활한 법 집행, 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근데 사실은 지난번 1차 영장 집행 실패하고 나서 뭐 경찰 특공대 보내야 된다, 헬기 보내야 된다,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랬을 경우에 경호처의 어떤 무력 사용 예.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또 무장을 했을 경우에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무장 병력으로 인해 장막을 뚫겠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숫자도 지금 900명이 넘고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가수사본부 원래 인원 100명 정도 합치면 지금 그래서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만큼 경찰이 이 재집행,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전쟁 같습니다. 심리전을 벌이는 것 같고 전쟁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을 프로파간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 선전인데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선무활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1차 실패하고 공수 입장이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가 있다고 봅니다.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뭐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그리고 관사는 1급 보안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뭐 1000명의 형사를 다 소집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쓰겠다. 그러면 1급 보안시설인 관저를 들어갈 때 예. 지금 거기에는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 국가 원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체포영장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법이든 불법이든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된다. 아니죠. 이제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경호처. 생각할 가능성이 예.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철조망도 치고 바리케이드 키고 버스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 과연 그러면 1000명이라든가 2000명을 동원을 해서 그 기물을 파손하고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저는 상당히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체포영장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 그 불상사가 훨씬 더 저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예.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일단 겁니다. 뭐 대규모 인력을 짜는 것은 맞는 건 같은데 오늘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이죠, 우 본부장. 네. 그러니까 뭐 헬기라든가 뭐 장갑차, 장비 이런 것을 동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설 같은 얘기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면서 이 반공청년단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백골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름부터 미군정 시절 백색 테러를 서슴지 않았던 구구 반공단체 서북청년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골단은 1980년에서 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사복 경찰관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백골단. 저희 회사에서도 백골단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백골단이 뭡니까?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8, 90년대를 관통했던 중장년층은 대부분 다 아는 이름일 겁니다. 예. 과거 민주화 시위 때 예를 들어 뭐 돌을 던지거나 예.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무력 시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럴 때 이제 그 해산과 이제 체포가 있죠. 예. 해산은 주로 이제 전경, 우리가 전투경찰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경들이 주로 해산을 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적 체포하는 사복 체포조를 갖다가 예. 백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복 체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청자켓을 입고 예. 흔히 청자켓. 하는 그렇죠. 예. 사복을 입고 이제 모자를 이제 헬멧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데 주로 이제 흰색 헬멧을 써서 또 백골단이라고 그렇죠. 이름 그런 애칭이 붙여졌다고도 하고요. 붙었는데 네. 문제는 이 몽둥이를 들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예. 몽둥이를 이제 좀 무자비하게 휘둘렀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사건들이 주로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태를 입는다든지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 급기야는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군이 이 백골단의 파이프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는 예, 사건까지 예.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이름인데 예. 사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반공청년단도 그렇고 백골단도 그렇고 예.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뒤로 돌릴 수가 있느냐. 역사의 후퇴고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반공청년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나서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갖다가 예. 해산시키기 위한 백색 테러 소위 말하면 정치 깡패거든요. 예.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반공청년단, 백골단 이런 이름을 쓰는 게 그럼 스스로가 과연 역사를 알고 있기는 한 건가? 예.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그 반감을 가진 용어들을 서스럼없이 쓰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과 이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이 어쩜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지 참 부창부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비상계엄에 놀랬던 분들이 백골단에 한 번 더 놀란 오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백골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 또 정치 깡패를 부활시켜서 윤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전 의원도 네. 애초에 이 뭐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을 하겠다 해서 보좌관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백골단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모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예. 지금 최재수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체포영장 하는데 그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그것을 막겠다 예. 하는 애국청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 지금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해보자. 그래서 예.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체를 모르고 했다. 네, 이런 저는 뭐 말씀이시죠? 모르고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김민전 의원도 그렇게 발표를 해서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한 것도 취소한다. 그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몰랐다는 것은 예. 사실이고 예. 김민전 의원도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백골단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알지 못하고 예. 나갔고 거기서 그 반공청년단 대표가 하면서 이 아래 조직에서 그 이름을 언론에서 얘기하는 백골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류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비상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백골단은 모르고 지금 국회 기자회견까지 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오늘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또 이제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야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또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 아닌가.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브 수익 추정 저 한 달 수입입니다. 근데 저게 제일 긴 게 4억 좀 넘거든요. 근데 저게 극우 보수 유튜브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돈 때문에 악다구리를 쓰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종류를 선택하고 발부 법원도 지정하고 났었어요.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예, 마지막 오동훈 공수처장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앞서서 이제 경찰이 수도권 형사들 총동원령 내렸듯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막아서면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상당히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지난 3일 날 1차 체포영장이 좌절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에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막아섰다. 뭐 과거에 노조나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막아선 거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강의 문제고 예. 법질서가 완전히 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국수본이나 이번 영장 집행은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틀림없이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네.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설사 국회의원들이 막는다 손 치더라도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은 뭐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고 또 단체로 할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위법을 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예.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역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공무원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엄정한 법 집행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막아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막았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국민의 법상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 수계를 갖다가 옹호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네. 엄정한 법 집행과 그리고 법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0여 분 정도 지난번에 모였었는데 예.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나오는 게 이제 지난 6일이었죠. 월요일. 네.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의 유효 기간 마지막 날 이제 40여 명, 44명 정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에 모였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그 오동훈 공수처장, 경찰도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오동훈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공무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법 질서고 당연히 그렇게 위법 조치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40명 정도가 지금 관저 앞에 지난번에 가 있었고 이런 것이 정말 뭐 드러눕고 뭐 그리고 집행하러 오는 검사나 형사들을 뭐 폭행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런 것은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이것은 부당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 정도가 나가서 그것의 부당함을 국민의힘이 뽑아준 대표의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그것이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국회안은 아니지만 관저 앞이지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이번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체포해서 포순줄에 묶거나 아니면 호송하는 그런 모습을 언론에 보이는 그리고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가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것이 뭐 폭력을 써서 이 집행을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진화법처럼 그렇게 해서 밀치고 들어가면 할 수 없이 그냥 방관하고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항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철문을 지나서 관저로 들어가서 경호구역으로 설정된 안으로 들어가면 경호법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집행자와 경호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저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뭐 아스팔트에 가서 많이 시위하고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영장 자체가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고 어쨌든 우리 그 공무집행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막아선다는 그 자체 아니 오늘 그거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더군요.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뭐 의원들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우리는 거기 나가서라도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는 겁니다. 박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국회의원들이 법질서, 특히나 이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갖다가 집행을 막아서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특히나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 간에도 지금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뭐 폭행을 하고 뭐 물을 끼얹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법을 만드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법 집행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소위 갈등 이런 걸 오히려 또 부추기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갖다가 막아서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흔들고 오히려 그런 분열과 폭력을 갖다가 부추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단순한 이거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행동으로서의 국론 분열이자 대한민국의 내란의 그런 갈등을 요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피켓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몸으로 막아선다면 그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또 긴급 현안 질의에 그 본회의장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출석을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비상계엄 포고령 아시죠? 모두 다 6개 조항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 훨씬 더 이제 무게가 실린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게 헌재 전체 분위기를 반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대법원으로 치면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 아니겠습니까?
행정실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가 관공서의 사무장. 장관급입니다. 일단은. 장관급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주인이고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해서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무처장 입장으로 하면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무런 어떤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인 그런 조항이라든가 강제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탄핵소추가 된다, 파면이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탄핵소추 요건을 보면 헌법 제65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국회에 가서 유리창 깨고 이런 것들이 위법이라고 우리 국민들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일관되게 나온 것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는 파면을 하려면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불법의 중대성을 사무처장이 재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불법의 중대성을 누가 하냐? 모든 것을 다 취합하고 양쪽 말을 다 듣고 나중에 지금 8명이죠.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는 쪽이 파면이냐 기각이냐 두 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입장에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박 교수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은 아니니까 이거를 갖다가 꼭 헌법재판소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 달 전 12.3 계엄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그때도 이제 그 현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계엄 발표 자체가 이미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시 국무위원들이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포고령 1호 1항, 즉 정치활동 금지는 6공화국 헌법 만들 당시에 국회 해산권을 갖다가 삭제를 했었습니다. 아예. 삭제한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할 권한이 있지만 국회는 그걸 해산할 권한을 준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막지 못하게끔 국회 해산권을 없앴는데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결국은 헌법 위반,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직무를 통한 헌법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아니라 지나가는 국민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다. 결국은 이것은 너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 1항에서 정치활동 금지 맞습니다. 그것은 개헌법도 위반됐고 헌법도 위반된 사실을 맞는데 그러면 정치활동 금지하면 국회에서 모든 표결권이 정지돼야 되고 금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1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서 다시 정부로 보내가지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서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라면 포고령 1호는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 법률이라든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여러 가지 전면적인 권능을 완전히 없애거나 중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없냐 국회의 기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에서 따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헌재의 사무처장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심리는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두 분의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국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겠는데요.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여당도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권한대행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제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했었죠. 3분의 2 이상이 돼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200명의 2표가 모자란 198명이 찬성을 했고요. 이 가운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 최소 6표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어서 야당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냈는데 주요 골자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핵심 중에 핵심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해온 제1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당만이 추천한 인사, 즉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은 안 된다. 였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드디어 이제 이번에 이제 야당이 낸 내란 특검법을 보면 제3자 추천, 그러니까 즉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갖다가 추천을 하면 권한대행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을 한 겁니다. 원래는 야당에서만 추천을 하게 되도록 돼 있었죠. 야당이 추천한 2명 중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던 걸 갖다가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권한대행도 이 정도까지 야당이 양보를 한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야당이 추천하는 것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수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저는 뭐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지적을 했었던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걷어내서 여당에서는 지금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6표 이상 뭐 8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저는 6표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수정안에 대해서요?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과연 이것을 국민의힘과 합의가 될 것인가 합의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3자 추천 방식 대법원장한테 맡기기로 했고 그리고 또 비토권도 없고 그런데 형식이 그런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내용에서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역대 특검에서 여당과 야당 합의해서 안 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이 합의해줘서 드루킹 특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당 6당이 단독으로 해서 이것을 특검을 올려서 대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하고 거부권 없앤다. 그리고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여주고 수사 준비 기간도 170에서 150. 상당히 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민주당이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계가 이탈하리라고 보면 좀 오산일 것 같고 컨텐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체 수정안을 준비하겠다.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보였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하겠다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했냐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브리핑.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야당 수정안하고 여당 수정안하고 여당의 이제 입법안하고 내용을 절충해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합의점에 이를 수 없다. 민주당은 상당히 급하고 국민의힘 상당히 느긋해야 되는 지금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끌어야 되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특검을 보면 14가지입니다. 무려 14가지이고 여기에서 국정원 군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수집을 하면 국정원과 군의 모든 것을 특검한테 오픈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5개입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선거, 공천 개입. 예. 이 양쪽 다 보면은 국민의힘과 밀접하게 연결된 게 상당히 많고 국민의힘 의원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것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기관장까지 징계한다.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한테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못하면 예. 그러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대표를 징계해야 되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수사 내용이 광범위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야당 6개 당이 내놓은 특검 아닌데 네. 요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한두 가지로 예. 국민의힘 입맛에 맞게 하면 예. 민주당이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지 아니 않겠습니까?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하다가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예. 협상을 일주 이상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시한을 뒀나요? 어떻게 됐죠? 네, 민주당에서? 이번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하기를 원하니까 예. 이것이 이제 상정이 되려면 며칠 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4일을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네, 뭐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뭐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수정안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수정안 내기도 어렵다고 봐요. 예. 지금 특히나 이제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농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소위 말하면 내란 특검, 지금 내란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당론으로 예. 국민의힘의 소위 특검 발의를 갖다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 강성 40여 명들이 반대하면 저는 절대로 수정안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럼 정말로 왜 지금 준비한다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지금 국민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내부의 그런 반발들을 다 설득해서 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예. 지금 말만 이렇게 하고 결국은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시간 끌려는 건 아니고 예. 집권 시간이 별로 여당으로서 없어가지고 짧게. 예,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떤 책임감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당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특검까지 이제 하면 특검으로 모든 것이 오겠지만 이 준비 기간이 또 한 3, 4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을 먼저 따져보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말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한두 가지로 해서 예.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은 절대 못 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 간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냥 민주당 야 6당 예. 일방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다. 합의할 현실 가능성은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부 지역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물병과 다 익은 라면을 바깥에 두었더니 몇 시간 만에 꽁꽁 얼어붙어 버릴 네. 정도였는데요. 네, 이번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친 출근길. 매서운 칼바람에 시민들은 장갑과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움츠린 채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상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설악산이 영하 25.1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대관령 영하 16.9도, 서울도 영하 10.2도로 전국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산간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7.8도에 달했습니다. 아침에 차 시동을 걸었는데 차 속에 있는 생수도 얼었더라고요. 하여간 엄청 춥습니다. 너무 춥고 피부가 따가워요. 옆에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릴 정도로 좀 많이 부는 것 같고요. 너무 추워요. 강추위 속 실험 삼아 바깥에 둔 물병은 3시간 만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YTN 취재진이 새벽 6시쯤 컵라면에 물을 넣고 아스팔트 위에 올려뒀더니 4시간여 만에 면발이 얼어붙어 젓가락이 이렇게 공중 위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한낮인 지금도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어 녹지 않은 채 모형처럼 얼어 있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이 영하 7.6도에 그치는 등 전국 대부분이 종일 영하권 추위 속에 갇혔습니다. 한파특보가 호남과 영남 일부까지 늘어난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금요일인 10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주말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며 풀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한파 속에 전북과 충청, 제주에는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했는데 주말 전까지 눈이 최대 20cm 더 내릴 전망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붕 위에 하얀 물감이 곱게 칠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좀 그만 좀 왔으면 쓰겠어요. 지난 6일부터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폭설. 손가락 2마디 높이의 눈이 녹기도 전에 계속해서 눈이 내려서 어느새 한 뼘 남짓 눈이 쌓였습니다. 눈은 특히 호남 서해안인 군산과 고창, 전남 영광, 한평 등에 집중돼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20cm 넘게 쌓인 눈에 강한 추위까지 겹쳤습니다. 영하 15도를 웃도는 날씨에 이렇게 얼음 팔뚝만한 고드름까지 생겼습니다. 끝을 모르고 쏟아지는 눈에 바닷가 마을도 골치가 아픕니다. 계속되는 눈보라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바닷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어선들은 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은 파도가 많이 치니까 바다를 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눈이 많이 시야가 가리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항해하는 데가. 제주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켜켜이 쌓인 눈에 원래의 나무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방눈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눈이 부드럽고 눈사람 만드는 게 재밌어요. 부산에서 눈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20년 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최강 한파 속에 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 전까지 전북에 20cm, 충남 서해안에 15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무더기 항공편 결항으로 9천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질 무렵 눈보라까지 몰아치며 제주공항 활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기가 힘들게 착륙을 시도하지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제주공항은 오후 들어 바람이 거세지고 눈보라도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광주, 여수 등 다른 지역 공항의 항공기 운항 차질까지 겹치며 제주공항 항공편 결항은 200여 편에 이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관광객은 궂은 날씨에 따른 결항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취소가 돼서 지금 내일 것도 다 마감됐다 해서 지금 약간 모레 타야 할 상황이에요. 집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 다른 지역 공항으로 가야만 하는 이용객도 걱정이 큽니다. 원래 광주공항으로 비행기를 잡았는데 그게 다 예약돼가지고 청주공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집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폭설과 강풍에 따른 결항으로 제주에 발묶인 항공기 승객은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제주공항에는 밤새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강풍과 급변풍 특보도 연장돼
항공기 운항이 재개돼도 지연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전북 무주 덕유산에 있는 리조트 곤돌라가 멈춰서 탑승객들이 1시간 가까이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에 떨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고장으로 보고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멈추었던 곤돌라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움직인다. 오전 10시에 운행을 시작한 곤돌라가 작동을 멈춘 건 불과 15분 뒤. 영하 15도 안팎의 눈 내린 산속, 난방장치 없는 공중에 매달린 좁은 공간에서 승객들은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보라 치고 정상에는 매달리가 영하 13도예요, 여기 지금 온도가. 나이 드신 분들이랑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내부에 방송 장비도 없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리조트 측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멈춘 곤돌라가 몇 차례 요동쳐 추락의 공포도 느꼈다고 합니다. 관리 주체인 덕유산 리조트는 45분 만에 가까스로 비상 전원을 가동했습니다. 리조트가 생긴 지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곤돌라가 막 녹이 나고 그래가지고 한 5, 6m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웬일을 다 했어요. 휴지에다 이렇게 막 약간 토하고 다른 안 좋은 애들도 막 멀미하고. 덕유산 리조트는 전기적 요인으로 작동을 멈춘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정전이 됐는데 그 원인은 일단 손님들 다 내린 다음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던 300여 명 가운데 50대 여성 1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소방은 전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이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초 최상병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령이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50분이 지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던 만큼 항명도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혐의인 이종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찰의 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른바 VIP 경로설 등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을 배척한 건데 관련 수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군 검찰은 별도의 입장 없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금품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를 특정하는 등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검찰이 전 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지난달 전격적으로 전 씨를 긴급 체포하며 시작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마치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각각 나누어 개별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또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형식적으로 덧붙인 무의미한 문구라며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어떤 위증교사 행위든 이 한마디만 덧붙이면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벽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심 속 길을 걷는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 곧바로 또다시 흉기를 들고 추가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기까지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 발을 내디디려던 여성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과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까지 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대성의 살인 혐의는 물론이고 추가로 범행하려 했던 살인 예비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흉기를 숨기고 다니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누군가를 해치려 한 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이 사법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유사사건 형평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찢어지죠, 가슴이. 아프고 누구한테 말 못 오고 죽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고합니다. 검찰은 박대성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사례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증인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건데 만약 1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으면 9만 5천 원을 환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도수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 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 치료는 13%를 차지했고 실손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일 전망입니다. 관리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9만 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 환자가 90%를 냅니다.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도 90%가 되어서 지금보다 4.5배 많은 19만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는 13일부터 대출 상환 때 적용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며 고정금리 기준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각각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으로 대출 이용자가 좀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900억 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 5천 톤 규모로도 공급할 계획인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을 3주 앞둔 서울 신당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오르는 채소값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되는 건 설인방이면 또 올라가잖아요. 많이 오르죠. 쭉 이 가격대로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요 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생산량이 줄면서 배추는 1년 전보다 70%, 무는 88% 가격이 뛰었습니다. 설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과일값도 강세입니다. 사과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는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고, 배는 햇볕에 데는 피해로 저장량이 줄며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배추와 무, 배, 소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 26만 5천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의 1.5배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 망고 등 수입 과일 10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90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수품을 26.5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정부는 또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2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승차권이 172만 석이 팔려 지난해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84만 석이나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333만 석 가운데 172만 석이 팔려 예매율 51.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10일 자정까지, 교통약자는 1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새해 들어 에르메스와 샤넬 등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샤넬은 핸들 장식의 플랫백 가격을 카프스킨 가죽 기준 미니는 853만 원으로, 라지는 1,017만 원으로 각각 3% 넘게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에르메스도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10% 인상하면서 버킨백 30 사이즈 토고 가죽 제품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그제 신 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참석자로, 경찰은 신 실장이 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소속 참모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모의에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수십 명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불법행위 여부까지 판단해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길을 가로막은 버스 주변에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하던 당시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때 체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뿐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만약 이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자의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경찰이 경호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동시다발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은 먼저 중복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인하더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은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일기에 들어가자 이번엔 공수처는 인정할 테니 대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마저도 체포영장은 안 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겨야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사실상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받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부터 받겠다는 취지인데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뒤늦게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도 비난의 화살을 공수처로 돌리고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당분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청년단체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부 정치 깡패와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사복 경찰을 연상시켜서 논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흰색 헬멧을 쓴 청년들이 국회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장소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 청년단이 출범식을 연 겁니다. 이들은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특히 흰 헬멧이 상징하듯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으로 이른바 백골단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사복경찰을 일컫는 별칭이 바로 백골단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거냐며 폭력을 통해 공권력 무력화를 획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당의 의원이 출범식을 주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정치 깡패를 동원한 반헌법적 행위를 그 발대식을 도와준 것을 반드시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 간 성향 차이가 있다며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의 과격한 행보가 사회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자신이 주선한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에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내란 특검 재표결 등에서 당론에 반대해온 김상욱 의원을 향한 탈당 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 찬성 입장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를 받은 김상욱 의원은 자신은 당에 남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결이란 당론에 따르지 않은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당이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수지만 당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에 남아서 당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보임 요청을 받는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론 김 의원을 향한 싸늘한 시선이 유지되는 기류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지만 집단지성의 결과인 당론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함께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 원하는 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지금은 당장 반짝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을 거란 냉소적 반응이 적지 않은 이유인데 국회의원에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할 자유가 있다는 일부 옹호론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같은 특검 찬성파가 여당에선 소수란 점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검 반대를 내란 방조와 지지로 규정하고 재표 결과가 나타난 10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2차 내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며 오로지 국회의원 자리 보전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인데 사실상 여당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상욱 의원 탈당 권유는 쌍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는 다른 의원을 향한 압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비판해온 여당 입장에선 다소 이율배반적인 행보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일본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려던 진에어의 B737-800 기종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결항했습니다. 진에어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9시 반 후쿠오카현 기타 큐슈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LJ350편이 점검 중 수평 꼬리날개 조정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돼 결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J350편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과 같은 기종입니다. 진에어 측은 부품을 교환할 필요가 있어 정비에 긴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해 항공기에 탔던 승객 87명을 내리게 한 뒤 결항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데이터 추출이 어려워 미국으로 보낸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 FDR 데이터 추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료 추출 작업이 시작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쯤부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가운데 FDR은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FDR을 이송했습니다. 카카오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카카오 측과 협의해 희생자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희생자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삼성과 구글, 애플 측에 클라우드에 백업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2018년 2월부터 3년여간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정 씨에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정 씨는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대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 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JMS 피해자 측은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 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68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업체 직원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주인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대부업자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서 도난 신고된 현금 뭉치입니다. 창고 중간 관리자가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간큰 직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40대 창고 관리인 A씨는 돈을 훔친 걸 인정했지만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창고에 침입한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YTN과 통화에서 직원 모두에게 공유된 번호가 아니고 A씨가 창고에 방문할 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금 소유주 B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변호인은 B씨가 지난해 주식 리딩방 사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적 부담으로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B씨의 입국 계획을 재차 묻자 변호인은 출석이 필요하다면 입국을 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씨를 상대로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적장애인을 1년간 상습 폭행하고 임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동공갈과 공동폭행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쯤 지적장애인 20대 B씨에게 강제로 배달 일을 시키고
임금 약 3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기초생활수급비 300여만 원을 뺏은 A씨의 전 아내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살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했느냐였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장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고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정 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심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 기록물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대통령 관련 문건 공개를 막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다이어트 위해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독하는 닭가슴살 샐러드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표시보다 지방 함유량이 3배 가까이 높은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최근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제품들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가정으로 정기적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편리해서 최근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3%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관리를 나타내는 지표 세균으로 대장균에 과도하게 오염이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5개 제품이 저열량을 강조했지만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실제 지방 함량이 표시 용량을 크게 웃돈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실제로는 표시보다 최대 185%까지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포함한 품질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샐러드 구매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이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건물에 생기는 대형 고드름 등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가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고드름 안전조치로 출동한 사례를 보면 1월이 682건으로 겨울철 전체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올겨울에도 한파 관련한 서울시 119 안전조치 총 50건 가운데 고드름 제거는 23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소방은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릴 때 많이 생긴다며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서부 티베트의 시장 자치구 르카쩌시 강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이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시장 자치구 인민정부는 현지 시간 9일 제3차 브리핑에서 오전 6시 기준 시장 르카쩌 지진으로 모두 126명이 사망했고 이재민 숫자는 6만 1,5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선수와 구단이 연봉 협상을 벌이는 스토브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기아 김도영이 이정후를 넘어 역대 4년차 선수 최고 연봉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 달성해 득점은 143개로 KBO 신기록. 여기에 3할 타율 100타점 100득점을 최연소로 달성한 김도영은 연말 시상식에서도 MVP를 휩쓸고 생애 첫 골든 글러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올 한 해 좋았던 부분을 절대 안주하지 않고 올해 받은 트로피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와 구단의 연봉 협상이 진행되는 스토브리그에서도 단연 관심은 김도영의 연봉 협상 내용입니다. 역대 4년차 선수의 KBO 최고 연봉자는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이정후로 지난 2020년 3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4년차인 김도영이 이 기록을 넘을지가 관건인데 앞선 시즌에서도 3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썼던 이정후와 달리 김도영은 지난해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300% 이상의 놀라운 인상률을 기록해야 4년차 최고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지만 전망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개인 성적은 물론 팀 통합 우승의 프리미엄까지 가지고 있고 유니폼 판매량 등 경기 외적으로도 구단에 안겨준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김도영의 성적이나 마케팅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폭 인상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슈퍼스타로 거듭난 김도영이 연봉 기록도 새로 갈아치울지 기아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떠나는 오는 23일 이전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자유계약 자격을 얻은 서건창이 원소속팀 기아와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기아는 서건창과 1+1년에 계약금 1억 원, 연봉 2억 4천만 원, 옵션 1억 6천만 원 등 총액 5억 원의 FA 계약을 했다면서 내년 계약은 올해 옵션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건창은 고향팀에 뛸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과 1년 계약을 연장한 손흥민이 프로무대 첫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토트넘은 안방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컵 4강 1차전에서 후반 41분 베리발의 결승골로 리버풀에 1-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달 합류한 10대 공격수 양민혁은 등번호 18번을 배정받고 처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데뷔전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달 7일 리버풀 홈인 안필드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진출합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전격 연기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신욱 후보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2,400명 넘는 선거인단에게 홍보 연락을 돌렸지만 100명 정도는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아예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016, 019 전화번호도 있었고 심지어 이미 숨졌거나 군대에 간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버젓이 포함된 걸 발견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거는 사망한 그런 선수가 선거인단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목도를 했습니다. 선거인단 구성 절차도 달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들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먼저 낸 사람들 가운데 추첨으로 뽑고 반대로 선수와 지도자들은 일단 무작위로 뽑은 뒤에 이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임원 외의 직구는 투표 의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된 겁니다. 아무래도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선거인단 구성에서 임원이 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선수 30%, 지도자 22% 순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임원과 처우 개선, 즉 변화를 원하는 선수 지도자의 표심이 다른 만큼 이 비율도 선거 결과와 직결된다는 게 강신욱 후보의 주장입니다. 특정한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엉터리로. 강신욱 후보는 그래서 선거를 엿새 앞두고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도 2,400명 선거인단이 특정 장소에서 딱 150분만 투표하는 건 선거권 침해라고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일 오후 신문기일을 잡았고 두 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절차 문제로 선거 전날 급제동이 걸린 축구협회처럼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선거도 법원 결정에 따라 전격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결정으로 미뤄진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치른다고 발표했지만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오는 12일 후보자 측 대리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외부 업체가 선거인단을 다시 추첨하고 16일 명단을 확정해 23일 선거 치른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허정무 신문선 후보는 아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일정에 따를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허정무 후보 측이 선거운영위원회에 논란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정무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선거운영위 명단을 보면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을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회 한 위원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농구 KCC가 손호를 물리치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최준용과 허웅, 송교창 등이 부상으로 빠진 KCC는 이근휘가 3점포 6개를 포함해 22득점을 올린 데 힘입어 93대 68로 승리했습니다. 코번이 24득점 9리바운드로 활약한 삼성은 LG를 92대 88로 물리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선두 BNK는 사키가 두 팀을 합쳐 가장 많은 21득점을 올리며 신한은행을 68대 59로 이겼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아폰소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가 30득점, 나경복과 황경민이 35점을 합작하는 등 삼각편대의 매서운 공격을 앞세워 한국전력을 3대1로 누르고 3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은 테일러가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하면서 풀세트 접전 끝에 IBK 기업은행 전 9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칼바람이 종일 매서웠습니다. 아침에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서울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 15도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이런 한파는 내일 아침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이 한파특보가 대부분 지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이 영하 12도, 철원은 무려 영하 22도 보이겠고요. 광주가 영하 9도, 대구 영하 12도 등 남부지방에서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행히 냉동고 수준의 한파는 그리 길지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서울이 영하 2도, 전주 0도, 대구는 1도 예상됩니다. 한편 벌써 사흘째 이어진 서해안의 폭설도 내일까지가 고비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쏟아진 전북에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요. 전남과 충남에도 최고 8에서 10c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강한 눈은 밤사이 집중된 뒤 내일 아침부터는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많은 눈이 쏟아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비가 휴일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눈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